2023년 10월 12일 새벽 3시 17분. 제 인생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깨진 유리 소리.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흰 거품, 손에 쥔 빈 수면제 병. 엄마, 미안해요. 제가 친구를 죽였어요. 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제가 방송으로 찬양해온 이 체제가 제 딸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제 목소리로 전한 모든 찬양, 모든 선전이 결국 제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박혜진입니다. 20년간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을 전하는 혁명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인가, 딸의 생명인가. 이것은 한 어머니가, 한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 자유를 찾기까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저는 평양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조선중앙텔레비전 메인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 목소리는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2,500만 명이 제 목소리를 들었죠. 저는 선전선동부 부국장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방송 콘텐츠를 검열하고 승인하는 위치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1998년 18살에 방송국에 입사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방송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난 건 총 12번이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혁명의 나팔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무의 목소리가 조선의 힘이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창광거리 21층 특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군수공장 기술자였습니다.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죠. 그도 엘리트였습니다. 딸 강서연 19살. 평양음악무용대학 2학년.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아들 강준호 16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예과 1학년.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었죠. 냉장고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산 과일도 고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평양 시민들이 배급을 기다릴 때 우리는 특별 상점을 이용했습니다. 당 간부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죠. 이게 권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삶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충성의 대가라고 생각했죠. 첫 번째 균열 마이너스 DVD 사건. 2023년 7월 15일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혜진 동무, 급히 학교로 오셔야 합니다. 담당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수실에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DVD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입니다. 강서연 학생이 기숙사에서 몰래 보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한 드라마, 반동 사상 선전물. 이건 반역죄였습니다. 박혜진 동무,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선전선동부 부국장이시죠?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당 간부 집안 자녀가 이러면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교육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니? 친구 오빠가 중국에서 몰래 가져왔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자유롭게 웃어요? 왜 아무 걱정 없이 사랑하고 먹고 말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야.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 방송에서 맨날 하잖니. 하지만 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하는 방송도 거짓인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중국산 명품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중국 출장 때 산 것이었죠. 부부장 동무, 제 딸 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계를 건넸습니다. 그는 시계를 받아들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박동무, 자네 딸은 운이 좋네. 자네가 누군지 알기에 눈 감아준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게. 요즘 보위부가 남조선 영상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간부 집안이라도 예외는 없네. 그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다시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갑자기 대본과 다른 말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방송국이 아수라장이 되고 군인들이 저를 끌고 가는 꿈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남편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소? 응. 그냥 악몽이야. 하지만 그 꿈은 예언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정말로 체제를 배신하게 되니까요. 2023년 8월 김정은 동지의 생일 기념 특별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진행자로 선정됐습니다. 방송 전날 김정은이 직접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박혜진 동무, 내일 방송 기대하고 있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수님.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방송은 완벽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위협을 빛나게 계승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탄생도를 맞이하여 제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방송 후 김정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훌륭했소, 박동무. 동무의 목소리는 조선의 자랑이요. 저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오늘 원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당신 대단해.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서연과 준호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 어딘가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딸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DVD를 함께 본 친구가 걱정된다며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을.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방송, 회의, 검열, 보고서.
딸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아침, 서연이 학교에서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사라졌어요. 뭐, 무슨 소리니? 오늘 아침부터 학교에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기숙사 짐도 다 없어졌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지, 서연이랑 DVD를 함께 본 친구였습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엄마, 설마 민지가 잡혀간 거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서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지가 보이부에 연행됐다고. DVD를 본 것만이 아니라 그걸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줬다고. 반동 사상 선전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지의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3대 처벌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이었죠. 그날부터 서연이 변했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연습도 멈췄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안 돼, 민지야. 내가 미안해. 서연이 잠결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딸을 깨웠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꿈이야. 엄마,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민지한테 DVD 같이 보자고 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말은 공허했습니다. 사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 체제에서는 작은 잘못도 죽음이 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웠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2023년 10월 12일, 저는 평소처럼 9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시었습니다. 완벽한 발음, 완벽한 강세, 완벽한 미소.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서연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밥 먹었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안 먹는데. 요즘 계속 그래. 민수의 얼굴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뭐라도 좀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는구나.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새벽 3시 17분.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여보, 서연이 방에서. 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뒤따라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깨진 물컵, 쏟아진 물, 그리고 딸의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흰 거품. 손에는 빈 수면제 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급히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여보, 병원, 빨리. 서연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친구를 죽였어요. 민지가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살 자격이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서연아. 저는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업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새벽 3시 30분, 우리는 평양제한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입니다. 빨리. 의사들이 서연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와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평생 믿지 않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원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세척을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의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연 학생의 자살 시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 때문이라고 하던데 무슨 일입니까? 의사가 다그쳤습니다.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그걸로 죄책감을 사라졌다? 무슨 이유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녀가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진단명은 반동 사상으로 인한 정신 착란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공식 진단입니다. 남조선 반동 문화에 물든 정신병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렇게 기록하면 제 딸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살 시도는 반드시 보위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유도 함께요. 의사가 차트를 덮었습니다. 박혜진 동무,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선전선동부 부국장이시죠? 네. 그래서 조언하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무슨 결정을?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아니면.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가족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 간부 집안 자녀가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틀 후면 보위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동무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녀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당신 딸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본 것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더 잘 봐줬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요. 민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거요. 그 말에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혜진 나. 사실은 민수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탈북을 생각한 지 10년 됐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10년 전 중국 출장 갔을 때 봤소. 진짜 세상을.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유로웠소. 먹고 싶은 거 먹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감시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소. 하지만 당신은 군수공장에서 일하면서 금을 빼돌렸소. 조금씩 10년 동안 금을 2kg, 약 12만 달러 어치 집 지하실 바닥에 숨겨놨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남편은 10년간 탈북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은 충성스러웠소. 방송인이었고 당을 믿었소. 말하면 신고할까봐 두려웠소. 민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딸이 죽을 뻔했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저는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찬양한 체제가 제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전한 모든 선전이 거짓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은 알고 있어. 뭘? 당신도 알고 있었어. 다 거짓이라는 거. 단지 인정하기 싫었던 거요. 민수가 맞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위대함이 거짓이라는 것, 인민의 행복이 거짓이라는 것, 조선의 강성대국이 거짓이라는 것. 저는 20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뭐? 떠나자. 이 나라를, 서연이를 살리자. 민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북한을 떠나기로, 자유를 찾아가기로, 딸을 살리기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바보 같은 짓을.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내가 옳았어. 그 드라마 속 사람들 진짜로 자유롭게 사는 거 맞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무슨.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 나라를 떠나자. 탈북이요? 응.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갈 수 있어요? 응. 엄마가 약속할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선전원이 아니라 어머니가 됐습니다. 경쟁자 최은영. 병원에서 나와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박부국장! 복도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최은영이었습니다. 선전선동부 차장급, 40살. 제 자리를 노리는 여자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따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나? 평양은 좁지 않습니까? 소문은 빠르죠. 그녀가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병이라도 가려고요. 무슨 병인지? 그럴 필요 없네. 가벼운 감기일 뿐이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자살 시도라던데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박부국장, 우리 솔직히 합시다. 최은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따님이 반동 영상물에 물들어서 자살 시도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 병원 기록이 증거죠. 반동 사상으로 인한 정신 착란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녀는 어떻게 병원 기록을 봤을까요? 보이부에 연줄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자네 뭘 원하나? 간단합니다. 부국장 자리요.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라니요. 거래입니다. 최은영이 웃었습니다. 부국장 자리를 제게 양보하시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럼 따님 이름 묻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원수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선전선동부 부국장의 딸이 남조선 드라마에 물들어 자살 시도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최동무,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네도 약점이 있지 않나? 무슨 소리입니까? 자네 오빠 중국 무역 담당이지? 최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 작년에 중국산 의약품 밀수건. 자네 오빠가 연루됐다는 거 나도 알고 있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선전선동부 부국장으로서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최은영의 오빠가 중국에서 의약품을 밀수해서 평양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를 최은영에게도 줬죠. 증거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날 신고하면 나도 자네를 신고하네. 누가 먼저 죽을지 내기해 볼까? 최은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혜진, 당신, 자네도 살고 나도 살자. 서로 약점을 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자고. 최은영이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 가족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은영을 막았지만 그녀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탈북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탈북 자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보호할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지하 금고에 뭐가 있는지. 오후 11시 방송국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한 명만 1층 로비에 있었죠. 저는 부국장 신분증으로 출입했습니다. 야근입니다. 네, 부국장 동무. 경비원이 격려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선전선동부 기밀자료 보관소. 이 금고에는 방송에 사용되지 않은 김정은의 육성 녹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실수한 부분, 다시 녹음한 부분, 그리고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발언들. 저만 출입 권한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0-1-0-0-8. 김정은의 생일. 1월 8일. B-.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서랍장이 가득했습니다. 각 서랍에는 연도별로 녹음 테이프와 USB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죠. 2023년 3월 15일 군부회의, 2023년 5월 20일 핵무기 관련 지시, 2023년 8월 10일 대남 전략회의. 제가 원하는 건 5월 20일 녹음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군 수뇌부에게 핵무기 사용 계획을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남조선을 핵으로 불바다로 만들 준비를 갖춰라. 미제가 도발하면 즉각 보복한다. 이 녹음이 공개되면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빈 USB를 꺼냈습니다.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가장 긴 5분이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원본을 다시 서랍에 넣고 복사본을 속옷 안쪽 비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방수 비닐로 색엽산 USB였습니다. 금고를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국장,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야간 청소원이었습니다. 아, 김동무. 깜짝이야. 늦게까지 고생이십니다. 응, 긴급보고서 작성 중이네. 그럼 수고하십시오. 청소원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손을 흔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국가를 배신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릴 보험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방송국 중국인 카메라 기술자 리밍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3년 전 북중 합작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은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가 탈북민 가족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그 사실을 묻어줬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였습니다. 리밍, 할 얘기가 있네. 점심시간 방송국 뒤편 흡연구역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국장님? 조용히 하게. 그리고 반말해도 되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가족을 남쪽으로 보낼 방법이 필요하네. 리밍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무슨 2년 전 박서방 가족일 내가 덮어줬지. 기억하나? 이제 자네가 도와줄 차례야. 리밍이 담배를 깊이 빨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부국장님은 고위급입니다. 사라지면 평양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빠른 루트가 필요해. 비용은? 금 2kg, 중국 화폐로 약 80만 위안입니다. 리밍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은 합니다. 언제? 일주일.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좋아. 연락 방법은? 이 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리밍이 종이에 중국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부국장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만약 일이 틀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국장님 혼자 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자네를 끌어들일 생각 없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리밍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는 켜두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선전 음악이 우리 대화를 가렸습니다. 서연아, 준호야. 할 얘기가 있다.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떠날 거야.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탈북이요? 응.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갈 거야. 하지만 엄마, 그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살 소년에게는 너무 큰 결정이었습니다. 맞아. 위험해. 하지만 여기 남으면 더 위험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일로 이미 보이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시간 문제야.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쟤 때문이에요. 아니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체제의 잘못이야. 엄마. 서연아, 넌 나만 드라마에서 봤잖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꿈꾸는 거. 네.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상한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어떻게 갈 건데요? 국경은 철통같이 막혀 있잖아요. 브로커를 찾았어. 일주일 후 출발한다. 일주일? 응. 준비할 시간이 그것밖에 없어.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겨. 옷 몇 벌, 약, 그리고 가족 사진 한두 장. 사진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검문당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하지만 작은 거 한두 장은 괜찮아.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보험이야. 그게 뭔데요? 김정은의 육성 녹음.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가족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방송국 금고에서 가져왔어. 대박. 엄마 진짜 대단해.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이걸 한국 정부에 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중요한 정보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소. 이제 뒤돌아볼 수 없소. 응. 우리 모두 각오해야 해. 이 집, 이 삶, 모든 걸 버리는 거야.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무섭지만 가고 싶어요. 민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준호도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갈래요. 여기서 평생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4명의 가족.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가족. 2023년 10월 18일.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9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 목소리는 여전히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국장님. 응, 수고했네.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가 사라질 거라는 것을.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3년을 살아온 얼굴. 20년을 거짓말로 산 얼굴. 안녕, 박혜진. 거울 속 제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 거야. 방송국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누가 불렀습니다. 박 부국장, 최은영이었습니다. 뭔가 내일 회의 참석하실 거죠?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이미 신의주로 가는 중일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봅시다.
최은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저를 견제하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2023년 10월 19일 새벽 2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미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서연도 준호도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출발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배낭 2개를 챙겼습니다. 옷 4벌씩, 양말, 속옷, 세면도구. 식량은 옥수수떡 10개와 말린 생선, 물 1리터, 그리고 서연이가 몰래 챙긴 작은 가족 사진 1장. 이거 꼭 가져가고 싶어요. 5년 전 대동강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좋아. 가져가자. 민수가 옷장 밑바닥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금괴 2kg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간 모은 것이었죠. 이게 우리의 미래야. 민수가 금괴를 배낭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새벽 2시 50분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21층에서 1층까지 숨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1층 로비. 다행히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10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는 평양역 뒤편 공터였습니다.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로등도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였죠. 그 어둠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평양역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리밍이 낡은 트럭을 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우리는 트럭 뒷칸에 탔습니다. 화물칸이었습니다. 옥수수 포대 사이에 숨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4시간입니다. 검문소가 3군데 있습니다. 리밍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옥수수 포대 사이에서 숨죽이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차에서 내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밍이 내렸습니다. 무슨 화물이냐? 옥수수입니다. 신의주 군부대로 납품하는 겁니다. 통행증 보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확인하겠다. 군인이 트럭 뒤로 왔습니다. 우리는 옥수수 포대 깊숙이 숨었습니다. 덮개가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화물칸을 비쳤습니다. 옥수수가 많네. 군인이 포대 몇 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숨도 못 쉬었습니다. 좋아, 통과. 덮개가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하나 넘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2번째 검문소 마이너스 위기. 2번째 검문소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분증. 리밍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중국인? 네. 북중 합작 사업으로 파견됐습니다. 무슨 사업? 방송 기술 지원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네. 보이부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리밍을 받습니다. 새벽에 왜 이동하나? 긴급 물자 수송입니다. 신의주 주둔 부대에서 요청했습니다. 리밍이 서류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가짜 서류였지만 완벽했습니다. 뒤를 열어봐라. 보이부 요원이 군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검사할 것 같았습니다. 덮개가 열렸습니다. 포대를 내려봐. 군인 2명이 포대를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숨은 포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리밍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담배 한 대 하시겠습니까? 그가 중국산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오, 중국 담배네. 군인들의 관심이 돌아갔습니다. 요원 동무도 한 대 하시죠. 리밍이 보이부 요원에게도 담배를 건넸습니다. 뭐, 한 대 정도는.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검사가 느슨해졌습니다. 됐다. 그냥 보내줘. 보이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밍이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담배 한 갑이 우리 목숨을 구한 겁니다. 세 번째 검문소 마이너스 해진의 연기. 세 번째 검문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신의주 입구였으니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군 장교가 나왔습니다. 화물 확인 명령이다. 최근 밀수범들이 많아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리밍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장교가 뒤로 왔습니다. 전부 내려라. 군인 4명이 포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숨은 포대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거 무겁네? 옥수수 치고. 군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포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엇들 하는 거요? 저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20년간 단련한 방송 목소리였습니다. 군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선전선동부 부국장 박혜진이요. 저는 가짜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리밍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동무들, 지금 국가 기밀 임무를 방해하고 있는 거요.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부국장 동무, 새벽에 왜 여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20년간 김정은 앞에서도 떨지 않던 그 눈빛으로 최고령도자 동지의 특별 지시로 국경 지역 선전 방송 강화 임무를 수행 중이요. 하지만 통보가 기밀 임무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는 거요. 제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20년 중 가장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우리는 신의주 방송국에서 새로운 대남 선전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요. 이 화물칸에는 방송 장비와 녹음 자료가 들어있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동무들 이 임무를 방해해서 최고령도자 동지께 보고가 올라가길 원하는 거요? 장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정은의 이름은 마법과 같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국장 동무. 그럼 빨리 통과시키시오. 우리는 시간이 없소. 예, 통과. 장교가 군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검문소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민수와 아이들이 화물칸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쪽은 제 보조 인력들이요.
녹음 기술자들이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칸이 아니라 운전석 옆자리에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신의주로 들어온 겁니다. 리밍이 작게 웃었습니다. 부국장님, 연기가 대단하십니다. 20년간 훈련받았거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압록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리밍이 트럭을 폐선박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저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보트는 저쪽 갈대밭에 숨겨놨습니다. 리밍이 가리켰습니다. 6시까지 건너가셔야 합니다. 6시 30분이 초소 교대 시간입니다. 그 전에 건너가야 안전합니다. 고맙네, 리밍.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빚을 갚은 겁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보트를 끌어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였습니다. 모두 타. 우리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의 조국이었습니다. 저의 지옥이기도 했죠. 안녕, 조선.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에서 나오는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저거, 우리를 찾는 건가? 서연이 떨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를 일이야. 일단 빨리 가자. 민수가 노를 더 빠르게 저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훑쳤습니다.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엎드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보트 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5초, 10초, 15초. 불빛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야. 민수가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거기 멈춰라.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빨리, 빨리. 민수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저와 준호도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알이 보트 옆을 스쳤습니다. 엄마.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개 숙여. 더 많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강 반대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강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뛰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빨리 뛰어. 뒤에서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정거리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갈대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100m, 200m,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때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다리가. 서연이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달려가서 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았어.
뭐?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종아리에 총알이 스친 자국이 있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많이 났습니다. 아빠,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제 살았어. 민수가 셔츠를 찢어 지혈했습니다. 일단 움직여야 해. 북한이 중국 공안에 연락할 수 있어. 준호가 누나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서연을 양쪽에서 부축하며 30분을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간판에 한글과 중국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저기 불 켜진 집이 있어.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조선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방금 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탈북자들이구만. 어서 들어오소. 할머니가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에고, 이 아이 다쳤네. 할머니가 서연의 다리를 봤습니다. 총에 스쳤어요. 어디 보자. 깊진 않네. 소독하고 붕대 감으면 되겠어. 할머니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브로커요. 탈북자들 많이 도와줬지. 내가 응급처치는 할 줄 아오. 할머니가 능숙하게 서연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소. 일단 밥부터 먹소. 배고프겠소? 할머니가 옥수수죽을 끓여줬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서연이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살았어요? 응, 살았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자유야. 우리 가족은 그 작은 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 아들 브로커이 우리의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저박해진 중국식 표기, 민수, 서연, 준호. 이제 여러분은 중국 시민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베이징까지 기차로 20시간입니다. 거기서 태국행 비행기를 탈 겁니다. 태국요? 네. 직접 한국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기차표를 건넸습니다. 절대 조선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들키면 끝입니다. 우리는 옌지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4인 침대 칸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했고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게 정상이야. 베이징에서의 위험. 베이징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브로커의 동료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베이징 외곽의 작은 여관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기다리세요. 태국 비자를 만들겠습니다.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좁은 방에 4명이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들킬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TV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 CCTV였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가족 탈북 사건, 평양 전역 수색 중,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뉴스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전선동부 고위 간부라고 했습니다. 저를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찾고 있어.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는 못 찾아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5째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관 밖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됐습니다.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저거 공안 차량 아닌가? 민수가 창문 커튼을 살짝 열고 봤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수상해.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더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비자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광 비자입니다. 공항 탈출. 다음날 새벽 4시 우리는 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나와 골목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브로커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차, 민수도 눈치챘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공안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속도를 높이세요. 안 됩니다. 더 의심받습니다. 일단 공항까지 가야 합니다. 긴장된 30분이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뒤따르던 차가 공항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자 안전했습니다. 휴, 살았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가짜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만든 것이었죠.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방콕입니다. 관광입니다. 민수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여행? 네. 좋습니다. 통과하세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우리는 탑승구로 달려갔습니다. 방콕행 비행기가 곧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살았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야. 5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열대 공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브로커의 태국 동료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30분입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방콕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사원들, 빽빽한 차들, 자유로운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보는 깃발이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의 깃발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저게 우리 깃발이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대사관 영사 김민석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성함과 신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박혜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이자 선전선동부 부국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국장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속옷 안쪽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방수 비닐 3겹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육성 녹음입니다.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영사가 USB를 받아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서울에 긴급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 후 영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혜진 선생님, 가족 여러분. 그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우리 가족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개월간의 도망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응, 우리 해냈어. 준호도 민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국. 북한 음식과 비슷했지만 훨씬 풍부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맛있지? 네. 너무 맛있어요. 나흘째 되는 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함께 가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기착지는 인천입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조국. 5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공항은 엄청났습니다. 천장이 높고 불빛이 밝고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와, 여기가 한국이에요? 준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탈북민이십니까? 심사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5분 후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저희는 국정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별도의 VIP 라운지로 안내됐습니다. 소파가 있고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환영합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말로 살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 양은 병원 검진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조사와는 달랐습니다. 협박도 고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정보입니다. 김정은의 핵 사용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걸 가져오셨습니까?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이유가 필요했죠.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께서는 20년간 북한 선전 방송을 진행하셨죠.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저는 3일간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 권력층의 부정부패, 비자금 계좌, 숙청 리스트, 선전 방송의 제작 과정, 제가 20년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매우 귀중합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민 정착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깔끔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방은 4인 가족실이었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이 모두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우와, 진짜네. 준호도 신기해했습니다. 요구르트, 과일, 음료수 모두 공짜였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여기는 여러분 집입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 갔습니다. 뷔페식이었습니다. 밥, 국, 찬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고기도 생선도 야채도 풍부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공짜예요? 준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이 나라는 탈북민을 도와주는 나라란다. 우리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배고픔 없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였습니다. 우리 한국어 할 줄 아는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은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원수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에요. 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인민이 아니라 국민,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단어 하나하나가 자유의 언어였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 상처는 잘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심리 치료가 더 중요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악몽은 어때요? 심리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매일 밤 민지를 꿈꿨는데, 민지는 서연 씨 친구죠? 네. 쟤 때문에 수용소에 간. 서연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잘못이에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건 용기예요. 민지 씨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의 결심. 어느 날 상담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방송은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왜요? 20년 경력이신데요. 20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북한의 진실을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증언자가 되시는 거군요.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20년, 선전 방송의 실체, 권력층의 부패, 그리고 탈북 여정,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월 하나원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집이 생겼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이사 첫날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응, 긴 여정이었어. 이제 뭐 할 거요? 증언할 거야. 계속. 국회 증언. 2024년 3월, 저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통일외교안보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저는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 선전 방송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민의 행복, 강성대국, 김정은의 위대함. 모두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방송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평양 외곽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전기도,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방송을 계속하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요. 제 증언은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 아나운서 출신 탈북민 충격 증언. 유엔 연설. 2024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회의였습니다. 생전 처음 유럽이었습니다. 유엔 본부는 웅장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년간 서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박혜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년간 북한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김정은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20년간 거짓의 목소리였습니다. 인민이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나라가 강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위대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독재자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제 딸이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친구는 같은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합니다. 북한 정권은 인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통제의 대상일 뿐입니다.
2,500만 인민이 지금도 그 체제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자유를.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목소리로서 서연의 꿈. 2025년 서연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였습니다. 엄마, 저 북한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야.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나는 방송 PD가 될 거야. 방송? 응. 근데 엄마처럼 거짓말 방송 말고 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야. 민수는 중소기업 기술자로 취직했습니다. 군수공장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장에서 일하니까 좋소. 저는 탈북민 방송 진행자가 됐습니다. 자유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북한의 전파로 송출되는 방송이었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박혜진입니다. 과거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전합니다. 자유는 존재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5년 10월 19일 탈북 3주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강 고수부지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가족과 산책했습니다. 엄마, 3년 전 오늘이 압록강 건넌 날이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벌써 3년이나 됐네. 무서웠지만 잘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넌 어때? 저요? 완전 좋죠.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먼 길 왔소. 응, 정말 먼 길이었어. 한강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압록강의 거친 물살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서연이 가리켰습니다. 다리 위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쁘다. 엄마, 저 무지개처럼 살고 싶어요. 화려하고 자유롭게.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탈북 3주년. 오늘도 우리 가족은 자유롭게 살았다. 서연은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준호는 미래를 설계하고, 민수는 평화로운 일을 하고, 나는 진실을 말한다. 이게 자유다. 이게 인간다운 삶이다. 북한에 남은 2,500만 동포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언젠가는 그들도 한강에서 자유를 깨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날까지 계속 말할 것이다. 진실을.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가족과 함께. 하지만 제 삶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매주 저는 방송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합니다. 매달 저는 강연합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립니다. 그리고 매년 저는 유엔에 보고합니다. 인권 탄압의 증거를. 이것이 제 새로운 임무입니다. 20년간 거짓을 말했다면 이제는 평생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혁명의 목소리에서 진실의 증인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북한 최고 아나운서에서 자유의 증인이 된 박혜진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북한의 진실, 탈북민들의 용기,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함께 나눕시다. 감사합니다.